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체 수행력의 지표와 평가 중에서도 이 호흡 교환율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밖에 호흡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흡 교환율 하면은 Respiratory Exchange Ratio라고 그래서 바로 이 R Exchange Ratio 그 약자를 RER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우리가 그 내쉬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리고 산소 소비량의 비율을 폐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쉬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을 하고 또 이제 산소 소비량을 갖다가 측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이 비율은 즉 VO2에 대한 VCO2의 비율은 0.7보다 적거나 1보다 좀 클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비율로 나타나는데 호흡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Respiratory Quotient라고 해서 RQ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걸 측정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산소를 받아들여서 소모하게 되죠. 그 산소 소모에 대한 에너지 대사의 결과 발생시킨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항상 0.7과 1의 범위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VCO2를 VO2로 나눈 값이 호흡 교환율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그 어떤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에너지원을 갖다가 산소를 이용해서 연소시키고 그 결과로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6H12O6 이게 포도당의 분자식인데요. 이 포도당, 이 탄수화물을 6개 분자의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가 되면은 결국 최종 산물로서 유산소적 대사 결과로서 6분자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6분자의 물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의 호흡상 또는 호흡 교환율은 6개 분자의 산소 또 6개 분자의 이산화탄소 이것을 나눈 값은 결국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100% 이런 일은 없지만은 100% 탄수화물만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한다면 이때 호흡 교환율 또는 호흡상은 1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지방의 경우를 보게 되면 지방은 이제 지방산 종류가 여러 개 있으니까요. 이 경우에 팔미틴산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고기에 좀 많은 그런 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분자식은 좀 더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다고 치고 이 지방산 팔미틴산을 연소시키는데 유산소적으로 연소시키는데 23분자의 산소가 소모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이산화탄소는 16분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16개 분자의 물이 발생하죠. 그래서 23개 분자의 산소가 사용되어서 16개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분자로 나누게 되면은 그 값은 0.7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만을 100% 분해시켜서 연소시켜서 에너전으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 호흡상은 0.7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단백질은 어떤가? 단백질의 경우도 뭐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알부민의 예를 들면 알부민의 분자식이 이러는데 이것을 다 분해하는 과정에서 77개의 산소가 필요하고 그 부산물로서 63개의 이산화탄소 또 38개의 물 그 밖에 부산물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호흡상은 어떻게 되느냐? 77개의 산소를 이용을 해서 63개의 이산화탄소 부산물이 발생하니까 이걸 나누면은 0.018 즉 약 0.82가 이런 알부민의 즉 단백질의 호흡 교환율 호흡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은 단백질을 제외한 비단백성 호흡 교환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백질 대사를 제외하고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연소에 따른 그런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호흡 교환율을 갖다가 산정한 것이다. 왜냐? 단백질이 사실 우리 인체의 에너지 대사로 과정에서 참여하는 비율은 매우 적다. 안정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정상적이라면 단백질은 약 1 내지 2%밖에 에너지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뇌중 질소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미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백질은 제거하고 탄수화물과 지방만을 바탕으로 해서 산정한 호흡 교환율을 비단백성 호흡 교환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단백성 호흡 교환율을 나타낸 이 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방만을 100% 사용해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즉 지방만을 100% 사용하고 탄수화물은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호흡 교환율은 말씀드렸듯이 0.7이 된다. 그러나 이제 탄수화물만 100% 사용하고 지방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이 비단백성 호흡 교환율은 1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예로 들어서 예를 들어서 호흡 교환율이 0.88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때 탄수화물은 62%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방은 38%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호흡상이 0.88이 된다. 비단백성 호흡상이 0.88이 된다. 이때 산소 1리터가 소비하는 에너지 소비량, 발생시키는 에너지량은 4.9kcal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산소 1리터당 이 호흡 교환율 0.88일 때 발생시키는 에너지 생성량은 4.9kcal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이 예문을 풀 때 중요하기 때문에 4.9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88, 호흡상이 0.88일 때 4.9kcal를 산소 1리터가 발생시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어보죠. 분당 0.7리터의 산소를 소비하는 형태의 달리기를 했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드밀 위나 아니면 직접 현장에서 요즘은 먼저 휴대용 산소 가스 분석기도 많이 나와서 직접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매우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7리터의 산소를 소비하는 형태의 달리기를 30분간 수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 가스 분석기를 통해서 당연히 호흡 교환율이라고 하는 이 지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 호흡 교환율이 아까 예로 제시한 0.88이었다면은 이 운동에 의한 총 에너지 소비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즉 30분간 총 산소 소비량은 분당 0.7리터의 산소를 소비하는 운동을 30분 동안 수행했으니까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21리터의 산소를 30분간 소비했다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측정된 비단백성 호흡상이 0.88이라는 얘기죠. 이랬을 때 산소 1리터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생성량은 4.9kcal죠. 그러면 총 에너지 소비량은 1리터당 4.9kcal니까 21리터에 4.9kcal를 곱해 주면은 102.9kcal라는 에너지 소비량이 나옵니다. 즉 분당 0.7리터의 산소를 소비하는 형태의 운동을 30분 동안 수행했을 때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하는 것은 102.9kcal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에너지 소비량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전입니다. 탄수화물 용액, 미숫가루 용액이든 아니면 그거보다 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포도당 용액이든 어떤 형태의 탄수화물 용액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달리기든 사이클이든 뭐 이런 형태의 운동을 수행을 하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때 우리 측정한 그 호흡 교환율이 과연 식전에 비해서 운동할 때에 비해서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미리 운동하기 전에 탄수화물 용액을 먹으면 호흡상이 올라가느냐, 운동을 시작하기 전보다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탄수화물 용액을 먹지 않고 운동할 때 비해서 더 올라갈 것이냐, 낮아질 것이냐 하는 것이냐
것입니다. 당연히 답변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호흡상 에너지 운동을 할 때 쓰는 주된 두 가지의 연료는 탄수화물과 지방이죠. 근데 이것은 그 사람의 뭐랄까요, 체력 수준, 그 다음에 운동의 강도, 그 다음에 운동 시간, 지속 시간, 그 다음에 운동하기 전에 섭취하는 음식, 이것에 의해서, 식사에 의해서 이 호흡상은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탄수화물 용액을 섭취하면은 혈당이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 탄수화물의 연소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탄수화물의 연소 비율이 지방보다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훨씬 더 많아지죠. 그 결과로 인해서 호흡상은 당연히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밥을 굶고 달리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탄수화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지방의 연소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호흡상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흡상은 우리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 강도라든가 또 그 사람의 신체 단련 정도, 운동 지속 기간, 그 다음에 식전의 식사 여부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된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체력이 우수한 단련자의 경우에는 똑같은 운동을 갖다가 수행을 하게 됐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호흡 교환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호흡 교환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체적으로 단련된 사람일수록 지방의 사용 능력이 우수해지죠.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갖다가 카보하이드레이트, 즉 탄수화물이죠. 카보하이드레이트라는 것은 카보하이드레이트, 또 스페어링이라는 것은 절약한다는 뜻입니다. 스페어링 효과,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 절약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운동을 수행을 하더라도 단련자는 탄수화물은 보다는 지방을 더 잘 사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 교환율은 지방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0.7과 1의 범위에서 0.7 쪽으로, 더 낮은 쪽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흡 교환율을 또 한 가지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실제로 실험을 해서 측정을 해보면은 높은 강도로 운동이 감에 따라서 호흡 교환율이 2를 넘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탄수화물을 100% 사용한다면 호흡 교환율은 1이 되고, 순수하게 지방만을 100% 사용한다면 0.7이 돼야 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점진적인 운동 강도를 높여 나가는 형태의 운동을 했을 때 점차 인체는 무산소적 대사에 많이 의존해서 그 운동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 있죠.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이죠. 그러면 인체는 이미 설명드렸듯이 이것을 완충하는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되면은 호흡 교환율이 훨씬 더 직접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CO2가 더 많이 발생해서 호흡 교환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락테이트는 이제 산성 물질이죠. 물 안에 들어가서 수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소를 하나 이렇게 떼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혈액 중에서 완충제 역할을 하는 중탄산염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와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수소는 중탄산과 결합을 해서 탄산이라고 하는 약산 물질을 갖다가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를 내보낸 이 나머지 부분은 나트륨과 결합을 해서 젖산 소듐, 나트륨을 소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젖산 나트륨 또는 젖산 소듐 또는 젖산 염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형성된 탄산은 결국은 우리 폐로 가서 탄산 탈수 효소에 의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분해돼서 우리가 내쉬는 공기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죠. 즉 추가적으로
이산화탄소는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부산물을 완충시키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100% 탄수화물만 쓰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1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1이 넘는 그런 고강도의 운동에서, 탈진에 가까운 운동에서는 호흡 교환율이 1이 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운동이 끝나고 반대로 회복 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호흡이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이 호흡 교환율이 0.7보다 작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운동 중에는 굉장히 과호흡이 일어나고 또 젖산을 완충시키는 과정에서 중탄산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됐죠. 완충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보충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다시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배출량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인해서 호흡 교환율이 0.7보다도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호흡 교환율을 운동 중에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산소 섭취량에 대해서는 저번 강의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수치를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3.5ml, 그 다음에 kg per minute. 1분 동안에 체중 1kg이 소비하는 산소 소비량은 3.5ml이다 이거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운동 처방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측정을 해보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그 이후에 운동 강도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그 운동량을 표시하거나 이랬을 때 기본 단위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꼭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즉 3.5ml의 산소 소비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도 마이너스 1을 붙여서 이렇게 표시하는데 똑같은 용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휴식 시 3.5ml의 산소 소비를 다른 우리가 보다 운동 강도라든가 또 어떤 사람의 신체 능력을 표시할 때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매트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매트라고 하는 것은 휴식 시 산소 소비량, 약속된 값이죠. 3.5ml per kg per minute. 바로 이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35ml per kg per min은 이거의 10배니까 10매트가 되는 것이죠. 10매트스가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이 운동 처방령에서 약속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소 1리터의 산소 소비는 아까 호흡 교환율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그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에너지 대사량을 산정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젖산의 발생량이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호흡 교환율이 비교적 정확하게 반드시 에너지 소비량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적용에 필드에 적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1리터의 산소를 5kcal로 우리가 산정해서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 에너지 소비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러한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을 해봤더니 그 사람의 최대 산소 섭취량이 분당 4리터였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최대 산소 섭취량의 60%의 운동 강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운동 처방을 한다던가 운동 강도를 나타낼 때 퍼센트 VO2 max, 퍼센트 VO2 max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 산소 섭취량의 몇 퍼센트로 운동하느냐? 즉 최대 산소 섭취량의 60%냐? 최대 산소 섭취량의 80%냐? 이것이 바로 각각의 사람에 따른 상대적 운동 강도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상대적 운동 강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체력 수준이 똑같지 않고 최대 산소 섭취량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운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힘든 운동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쉬운 운동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의 그 체력 수준에 따른 운동 강도를 표시할 때 이런 형태로, 즉 퍼센트 VO2 맥스 형태로 상대적 운동 강도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최대 산소 섭취량이 4리터인 사람이 60%의 운동 강도, 즉 60% VO2 맥스로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을 30분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 소비량이 있냐, 이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60% VO2 맥스에서의 산소 소비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최대 산소 소비량에다가 60%니까 0.6을 곱하면 분당 산소 소비가 2.4리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운동을 갖다가 하게 될 때 칼로리 소비량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약속된 운동 처방 영역에서 약속된 1리터의 산소 소비는 5kcal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리터를 5kcal로 곱하게 되면 분당 칼로리 소비량이 12칼로리라는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당 12칼로리를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동을 이 사람은 30분간 운동했다는 것이죠. 30분간 운동했기 때문에 12kcal per minute를 30분으로 곱하면 30분 동안 운동한 에너지 소비량 360kcal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운동 강도를 퍼센트 VO2 맥스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단위 시간당 산소 소비량 리터 퍼 민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것을 체중당으로 환산해서 밀리리터 퍼 킬로그램 퍼 미닛으로 나타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량으로 우리가 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휴식 시 대사율의 3배 수준, 즉 휴식 시에는 우리가 3.5ml per kg per minute, 분당 체중당 3.5ml의 산소를 소비하는데, 그거의 3배 수준의 산소 소비량, 즉 3매트입니다. 이것이 3매트 이하의 운동을 보통 우리가 가벼운 운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이 참조해 주셔서 매트 단위로 봤을 때 남자의 경우, 뭐 여자의 경우 이렇게 나눴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은 남자의 경우 1.6에서 뭐 3.9m다. 그 다음에 중정도 운동은 4.0에서 5.9m. 즉 휴식 시 대사율의 4배나 5.9배, 한 6배까지는 이것이 중정도 운동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산소 소비량이 예를 들어서 8m 이상 되는 것은 휴식 시 산소 소비량의 8배 되는 그런 형태의 운동 강도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은 매우 힘든 운동으로 우리가 남자의 경우에는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동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휴식 시 대사율은 이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했을 때 먹는 그 운동하는 동안만의 에너지 소비량만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 운동의 어떤 이펙트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제 운동 후에도 휴식 시 대사율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죠. 운동의 물론 강도에 따라 운동 강도가 높으면 더 장시간, 운동 강도가 낮으면은 그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 휴식 시 대사율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운동으로 끝났다고 해서 바로 심장 박동수가 190에 뛰던 것이 바로 안정시 상태로 바로 돌아오지 않죠. 뭐 70회, 80회로. 그렇게 우리의 심혈관계의 활동 수준과 또 우리 호흡기의 수준이 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안정시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죠. 또 에너지 소비량이 그만큼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은 운동 중에는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솔, 또 이것은 뭐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성장 호르몬, 뇌하수체에서 분비되죠. 그 다음에 뭐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엔돌핀도 물론 분비되고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라는 것도 분비되고, 그 밖에 또 도파민 같은 물질도 분비되고, 항이뇨 호르몬도 분비되고, 굉장히 레닌, 나중에 내분비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뭐 혈류를 수분 보유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알도스테론 같은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분비됩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내분비상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인체의 각 세포 활동 수준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호르몬에 따라서는 반감기가 뭐 예를 들어서 5시간, 어떤 것은 10시간까지 가는 그런 호르몬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적인 영향에 의해서 휴식시 대사율이 상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 중 생성된 이 젖산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대사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걸리게 되고 추가적인 산소 소비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휴식시 대사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운동의 결과 체온이 상승하게 되죠. 이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이 산소 소비 수준을 또 증가시키게 됩니다. 즉 에너지 소비량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운동 당시에 운동으로 인한 순 에너지 소비량뿐만 아니라 이후에 에너지 소비도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운동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